오늘은 8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상계 필화 사건을 갖고 와봤고요. 사상계 함석헌 선생이 투고했던 글 때문에 시국 사건처럼 처리될 뻔하다가 이제 무마됐던 일입니다. 여기 옆에 지금 사진 갖고 온 게 사상계 1958년 8월호고요. 이게 그 장준환 선생님이 만드시던 잡지고 5, 60년대 기독교 사상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의 정론지. 58년에 8월에 나온 거고, 앞에 보시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함석헌 선생님의 논문 중에서도 주저급으로 뽑히는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는 원체 큰 분이니까 따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생애를 훑어보면 3월 13일 1901년 평안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결혼을 하세요. 빨리 이분이 어떤 그 사상이 성숙해지는 게 그 힘든 결혼 생활을 일찍 시작하셨기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이라뇨. 결혼 생활 힘들죠. 넬슨 만델라도 27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예, 나와서 3년 만에 이혼하잖아요.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에 참여를 했고, 당시에 평양 고등부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전향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써야 이제 학교 다시 다닐 수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고요. 학교에서 퇴학을 조치를 당해서 2년 동안 공부를 쉽니다. 21년에 이제 오산학교 편입을 하고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기독교 미션 스쿨. 여기에서 이제 선생으로 평생 모시게 되는 유영모도 만나고요. 여기에서 뭐 안창호라던가 뭐 이런 이제 민족운동가, 독립의 어떤 뚜렷한 어떤 족적을 보이는 사람들과도 이때 이제 교분을 쌓게 되면서 이제 민족의식이 되게 많이 싹트게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24년에 일본 동경 고등사범학교, 여기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우치무라 간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교회주의 사상에 이제 깊이 이제 공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7년에 성서조선 창간에부터 참여하면서 뭐 김교신 선생이라던가 유달령 선생 같은 분들하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교분을 쌓고 지내시죠. 함석헌 선생의 그 가장 주저라고 하면 아무래도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인데요. 이게 34년부터 35년까지 성서조선에서 연재가 됐던 글을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다시 엮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을 때는 이북에 있다가 47년 3월 17일에 월남을 하고요. 와가지고 이제 양계장을 하셨어요. 신촌에서 양계장을 하면서 이제 사시다가 사상계 필진으로 1956년 1월부터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상계의 주관이었던 안병욱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좋은 필진이 없나를 막 찾다가 함석헌이라는 사람을 이제 등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사회적으로는 무명이었던 한 지식인이 이제 뻥 터지게 됩니다. 그게 1월에 첫 글을 냈던 게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요. 그래서 본인의 명성도 아주 올라가지만 사상계 잡지로서도 구독자가 몇천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이승만과의 어떤 밀착이라던가 이런 것도 비판을 하고, 한국교회 분열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왜 민중을 잃어버리고 있는가에 대한 되게 통렬한 비판을 하는데, 월남하고 나서 함석헌 선생은 신촌에서 양계하시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이제 퀘이커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내고 계시던 중이었는데, 사상계의 주관이었던 안병욱 선생이 이제 쓸만한 필진을 이렇게 막 물색하다가 함석헌에 대한 어떤 명망을 듣고, 당시 사회로서는 무명이었던 이제 함석헌 선생을 필진으로 끌어들인 게 1956년입니다. 그래서 1월에 첫 글을 발표한 게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인데요. 이게 이제 대박이 나죠. 본인의 명성에서도 대박이지만 사상계 잡지로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구독자가 몇천 명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되게 뭐라고 할까, 통렬한 비판들이 실려있는 글인데, 정권과의 유착, 교계의 분열, 민중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기독교에 대한 이제 비판인데, 진짜 모두 까기를 시전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랑 감리교 분열을 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까냐면 가톨릭을 까요. 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장로회가 2분되고 감리회가 2분되고 한 교회당 안에서 두 파가 대립해 예배를 드리고 경관을 출동시키고 교회당 차압을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교회 분열인데, 그 다음이 갑자기
천주교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아니한다 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마치 국민의 불평을 식민지 전으로 전가시켜 겨우 통일을 유지해가는 제국주의 국가의 일과 마찬가지로 다른 교파는 다 열교라는 것을 밤낮 선전해서만 유지되어가는 통일이다. 이제 이게 남들을 다 열교라고 이제 내치니까 니네는 통일이 유지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열교가 찢어져 나간 교회라는 뜻이에요. 개신교회를 이제 보통 이제 열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개신파에서 개종해온 것을 선전 광고하는 것은 그것이 교파심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서 그 개종해왔다는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나요? 정춘수. 온갖 게 여기 다 뒤섞여가지고 지금 모두를 다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긁히냐? 천주교의 명동성당의 주임신부였던 윤영준 신부님이 긁혀요. 이 글에. 아무래도 이제 긁힐만 하죠. 그리고 나서 윤영준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신세계라고 하는 다립 잡지 9월호에 일부 기독교도의 비행이나 경거망동을 기독교 전체에 뒤집어 씌우면서 침소봉대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57년 3월에 할 말이 있다라는 글을 발표해요. 할 말이 있다라는 글은 기본적으로 독재 정권이 사람들의 말을 못하게 지금 목을 쥐어 틀어막고 있다라는 글이거든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는 역사에 무슨 잠꼬대라고 언론 주체가 무엇냐. 저와 조금 다르면 공산당이라 비국민이라 이단이라 제발 그런 소리 맙시사. 시대착오다. 역사의 곡구로 갑니다. 하늘 명령 거스립니다. 그것으로 망한 우리나라 아닌가. 제발 이 민중이 할 말을 하게 하라. 마이다스야 벌써 죽은 지가 오래지 않나. 나는 죽어도 말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난 떠들어야겠다. 그러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아주 폭넓은 비판을 막 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대박이 나요. 함석헌이 단지 종교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들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각인을 시키는 글이 되죠. 근데 여기에 또 누가 긁히냐? 윤영중 신부님이 긁혀요. 윤영중 신부님이 사상계에다가 아예 5월에 함석헌 선생에게 할 말이 있다 라는 글을 발표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함 선생의 신부가 안 되겠다니 천만 다행이다. 설령 신부가 되겠다 할지라도 천주교회는 모가지가 14번 잘리면 잘렸지 함 선생 같은 욕설가, 험구가 모든 것을 혼동심한하여 도무지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인물을 신부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복음서를 손에 들고서 천당 지옥도 믿지 않는 미지근한 함 선생이요. 현실의 모든 방면에 대하여 그처럼 지독한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는 함 선생이면 복음서와 함께 그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현행 질서의 전복을 목표로 하는 공산당에 본격적으로 입당하며 여하한가. 그러니까 야, 너 떠들지 말고 그냥 공산당 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윤영주 신부님이랑 함석헌 선생은 민주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동지가 되는 분들이긴 한데 이때는 진짜 격렬하게 싸웠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함석헌 선생이 또 이 윤영주 신부님의 글에 대한 반박글을 또 실어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윤영중 신부에게는 할 말이 없다. 할 말 없습니다. 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둘이 이제 막 그러고 싸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함석헌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진짜 세요. 윤영중 신부에게는 할 말이 없다. 천하의 신부가 다 떠들어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 신부님들이 다 달려들어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교회라는 제도 밑에 교황이라는 낫도깨비 앞에 제 인격의 자존성을 내려놓고 의지의 자유를 빼앗기고 판단의 자유를 팔아버린 사람들이니 제 말이라고는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석헌 선생님을 평화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주먹만 안 썼지 말로 패는 거는 정말 끝판왕인 거죠. 아무튼 이 할 말이 있다는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윤영주 신부에게는 할 말이 없다라는 글에서 밝힌 바를 보면 잡지사가 이 대통령과 군인에 대한 말을 깎았다. 그러니까 거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심기를 아주 건드리지는 않아서 이 글이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58년 8월에 또 다른 이분의 어떤 상징적인 글 제목이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얘기는 이따 뒤에 좀 자세하게 하고요. 61년 7월에는 5.16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을 또 쓰셔가지고 군정하고 또 이제 한바탕 갈등을 겪으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와 계속 글로 싸워 나가는, 그러니까
이분 평전 김상웅 선생이 쓴 평전 제목이 저항인 함석헌 평전인데 싸우는 평화주의자라고 하는데 정말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잘 한 표현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 제목은 6.25의 뜻이었는데 장준하 선생이 글 제목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61년 7월에 5.16 쓰고 군정과 갈등 겪고 62년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시고 여기에서 퀘이커 교파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교분을 쌓게 되면서 이후로는 한국의 대표적인 퀘이커 신자로서 살아가시죠. 그다음 70년에 CR의 소리를 창간하셨고 8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일본 갔잖아요. 그 이분의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셨던 건가요? 평양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간 게 의사가 되고 싶어서 들어가시고 이런 거 보면은 꽤 빨리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예, 아무래도 좀 집안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집안의 분이신 것 같아요. 일본 도쿄 고등사범학교는 현재 쯔쿠바 대학이라고 일본의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사상계 필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958년 6월에 장준하 선생이 함석헌 선생한테 원고를 청탁합니다. 아무거나 써달라. 당신 글이면 뭐든 좋다. 라고 청탁을 했어요. 근데 함석헌 선생은 6월에 청탁을 받았으니까 6.25 얘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25의 뜻이라는 글을 이제 8월호에 주는 거죠. 그런데 장준하 선생 입장에서는 8월호인데 6.25의 뜻이라고 앞에 나가면 이제 시기가 조금 잡지 안 맞으니까 글 제목을 바꾼 거예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6.25 전쟁이 주는 역사적 교훈. 그러니까 이게 장준하 선생이 어떤 잡지의 발행인으로서 갖고 있는 매우 감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거는 지금도 함석헌 선생의 어떤 뭐 그림이라던가 캘리그라피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8월호가 배포가 되기도 전에 7월 31일에 동대문 경찰서가 불온 논문 인지 보고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찰국에 보고를 해요. 이제 이 논문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동대문 경찰서에서 보고를 올린 거죠. 그리고 8월 8일에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 구속영장이고요. 함석헌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 그 다음에 주간인 안병호 선생 두 분도 이제 연행이 돼요. 그리고 그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검찰이 8월 9일에 조서를 꾸리고요. 경찰이랑 검찰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놔요. 그래서 경찰은 이거는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목적이 함석헌에게 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했고 검찰이 오히려 이거는 위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논문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예, 그리고 22일에 장준하 선생이 검찰 조사를 받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장준하 선생이 진짜 귀신같이 잘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5일에 구속이 해제가 되고 불기소 결정이 되는 걸로 끝납니다. 10월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풀어 밝힌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글을 쓰셔서 자기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게 이 사건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의 글 중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가 제가 조금 이제 추려와 봤는데 처음에 6.25는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 불덩이가 목구멍에 걸려 있어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밥을 먹지도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울 수도 없다. 이것을 삼켜서 내리거나 이 올가미를 벗어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할 수 있지만 참 해방은 조금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도리어 전보다 더 참혹한 것은 전에는 상전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둘셋이다. 정부가 여러 개가 됐다라는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시대에는 종살이라도 부모 형제가 한 집에 살 수가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하는데 자유가 어디 있고 해방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한은 북한을 꼭두각시, 북한은 남한을 꼭두각시라고 하니까 남이 볼 때 지금 한반도에 있는 거는 꼭두각시들 뿐이지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대한 어떤 이거는 실체가 있는 정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25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까지 몰랐으니 정말 몰랐던 거 맞냐? 아니면 알고로 일부러 둔 거냐? 몰랐다면 성의 없고 어리석고 알았다면 국민을 팔아넘긴 악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승만이 읽다가 눈에서 피나게 생겼어요. 예. 그리고
밤이 깊도록 절대 서울 안 버린다고 공포하고 슬쩍 도망쳤고, 그런데 이거는 정부가 피난한 것도 아니다. 문서 한 장, 도장 하나 가지지 못하고 몸만 도망간 게 무슨 정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이 신용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정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려면 북한을 찬양 고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지? 여기 보면 북한 또 꼭두각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북한 또 디스하는데 그래서 검찰이 국가보안법 적용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에 대해서도 겁나게 까는데요. 전쟁이 지나간 후에 서로 이겼다라고 한다. 근데 형제 싸움에 이겼으니 정말은 진 거 아니냐. 슬픽으로도 부족한데 어느 군인도 어느 장교도 주는 훈장 자랑으로 달고 다녔지 형제를 죽이고 훈장이 무슨 훈장이냐 하고 떼어 던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제2국민병 사건을 만들어내고 졸병의 옷 밥을 깎아서 제집작 짓고 호사하는 군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과한 일이다. 이따위 놈들에게 뭘 기대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2국민병 사건은 국민방위군 사건, 네. 청년들을 아사시키고 동사시킨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군인들한테 지급되어야 되는 것들을 횡령해서 자기 배를 불렸던 그때 군인들이 그거 다 있었던 사건이죠. 정치 뇌물과 로비 자금으로 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더만. 그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이제 까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하면 노골적으로 내놓고 사고 팔고, 이것도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죠. 억지로 하고, 내세우는 것은 북진 통일의 구호뿐이요. 내 비위에 거슬리면 빨갱이니 통일하는 것은 칼밖에 모르나. 이렇게 북진 통일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근데 칼이 있기는 있냐? 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치한 벼슬아치들이 칼은 갖고 있을까? 정육점 칼 가지고는 나라를 못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불온 논문 인지보고의 글을 보면 문제가 됐던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해방 때 할 수 있으나 참 이것도 문제다. 꼭두각시뿐이지 나라 아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들이다. 6.25는 꼭두각시 노름이었다. 그 다음에 민중 잡아먹고 토실토실 살찐 강아지 같은 벼슬아치들 보고 울어서 무엇해. 여우 같고 계집 같은 소위 측근자 비서 무리들 보고 울어 무엇해. 6.25 남북 싸움의 원인은 스탈린, 김일성, 루즈벨트에 있지 않고 이성계에 있다. 우리 내부를 돌아봐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6.25 전쟁은 이게 참 해방 맞냐? 이 정권들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거 맞냐? 이런 질문들을 막 던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잘못에 대한 어떤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 그다음에 군인들이 이제 다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불온 논문 인지보고에 들어가는 문제되는 구절들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함석헌 선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요. 논문을 쓴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민족 전체가 6.25 전쟁의 뜻을 깊이 각성하자는 데 있다. 이게 우리의 분단 상황이 나라 없이 동포끼리 서로 싸우는 것으로 제3자들이 볼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썼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라는 건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민족의 상황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중 잡아먹고 요거는 국민방위군 사건을 연상하고 고위 고간을 비유하여 쓴 것으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중이 희생했다는 의미로 내가 썼다. 요런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그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뜻으로 썼다라는 걸 이렇게 조목조목 이제 반론을 펼치신 거죠. 그 다음에 경찰이 8월 16일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함석헌과 장준하 두 명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보면, 함석헌은 해방된 이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간부 등으로 활동하면서 소련 군정에 적극 협력하다가 신의주 학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월남한 후 53년경부터 일요 강자를 통하여 신종교관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채를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북한 집단과 동일한 괴뢰로 규정하여 새로운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 국시인 북진 통일을 부인했고 북한의 주장을 이제 선동했다. 이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제3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제3조가 선전죄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의 주장을 이제 선전하는 거가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북진 통일을 부인했다.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모두 꼭두각시라고 얘기했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장준하에 대해서는 국채를 부인하고 새로운 독립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북한, 대한민국, 북해계를 독립시하고 구별을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함석헌의 논문이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전국 각 서점과 일반에 판매하여 선동했다. 그래서 함석헌, 장준하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3조 선전죄에 해당한다 라고 의견을 제출한 거죠. 그랬는데
의외로 당시에 검찰이 같은 날 정반대는 아니지만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검찰 문서 제목은 사실 및 이유서예요. 근데 보시면 일단은 이 논문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현 정부를 북한 괴뢰 집단과 동일시하고 혁명을 책동하는 불온한 표현으로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북한 정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논문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아요. 그런데 함석헌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 제3조를 적용하기보다는 엄중 경계한 후에 방면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 갖고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으로 잡아들이긴 좀 약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필 동기를 보았을 때 순수한 종교적인 입장에서 국민 계몽을 위해 집필했다. 그 다음에 혁명을 꾀한다는 의미가 해방을 표현한 게 혁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자주적이고 정신적인 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꽤 글을 잘 읽는 거죠. 제가 지난번 이달의 교회사에서 조봉암 선생 얘기했었잖아요. 이 시기가 58년 딱 그 시기거든요. 한 명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죄로 지금 사형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보지 말자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좀 정치적인 판단도 좀 내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그 억압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부적인 판단도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석헌의 논문은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면에서 정치를 비판하려는 시도가 과격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으로 결사 집단의 지령이나 또 이를 자진 방조한다는 의사가 없는 한 국헌을 모욕했다는 구절만으로는 국가보안법에서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적인 논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냥 함석헌을 한번 겁주고 내보내자 라고 하는 게 검찰의 사실 및 이유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준하 선생의 검찰 조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학창 시절부터 함석헌을 내가 존경해 왔다. 그리고 사상계를 창간해 수차례 논문을 청탁하면서 이제 교분을 쌓았다. 근데 함석헌 씨는 내는 논문마다 아주 그냥 그 사상계가 이익을 많이 받고 사회적 명망도 확 높아졌으니까 함석헌의 논문은 사회적 명망이 있고 여러 차례 논문을 투고했기 때문에 논문을 검토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사상계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할 말이 있다 해서는 편집부에서 함석헌 선생이 정권과 군을 비판하는 내용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드러낸 거거든요. 김상호 선생님 이제 함석헌 평전 쓰신 분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할 말이 있다라는 글을 내던 그 시점에는 아직 장준하가 이승만이랑 붙어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아직 하지 못했을 때고 요때는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은 것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되게 절묘해요. 논문 내용과 관련해서 남북한을 미국과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한 표현이나 우리가 나라 없는 백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제 장준하 선생이 보기에 이 말은 좀 과했죠. 그러니까 내가 함석헌 선생하고 이제 결탁해서 북한을 선정선동한 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제. 그리고 8월 9일 공보실의 사상계 8호로 잡지 내용에 대한 일부 삭제 처분에 따라서 광고도 내고 도매상에게도 삭제 판매토록 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저 이제. 그 말이 과했죠.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공보실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었죠. 제가 예 하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이게 사장의 그 무거운 어깨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근데 잡지 발행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태도예요. 정무적인 판단과 처신이죠. 그러니까 그쵸. 그 직을 왜냐면 잡지를 일단은 지켜야 되니까. 직원이 몇 명인데. 그래서 불기소 처분하고 나와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함석헌 선생님한테 주변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살살 해라. 좀 조절하자. 그랬는데 생각하는 백성이라 풀어박힌다. 산다를 풀어박힌다. 10월에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앞으로도 싸움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만일 잘못이 있다면 나 자신이나 남이나 우리나 백성이나 할 거 없이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누구든 걸리기만 해라. 다 조져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의기를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충성심이고 동포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나의 충성과 사랑은 싸움으로 표현되는 싸움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미움으로는 아니하기로 맹세하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리하고자 힘쓰겠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튼 생각하는 백성이라 산다 이 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피라 사건을 통해서 되게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아무튼 검찰하고 경찰의 또 그 기싸움 그럼요. 또 그런 검찰이 것들을 약했을 때 여기서 볼수 기싸움을 또 한번 네. 보게 되네요. 자, 오늘 함석헌 선생님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그래도 존경하실 만한 얼마 되지 않는 유명한 그 사상가들 따지고 보면 함석헌, 뭐 장준하 이러신 분들이 한꺼번에 동시대에 계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함석헌 선생님 네. 얘기를 하면은 20세기가 시작될 때 태어나셨어요. 기독교의 그 4대 거성이 1901년에 태어났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누군지. 그래서 함석헌, 그다음에 김재준, 김교신, 그다음에 이용도. 함석헌은 이 그 평화 사상과 제야 운동가로서, 그다음에 김재준은 미국 프린스턴 유학 가서 한국의 진보적 신신학을 주창하셨고, 김교신은 무교회주의, 그다음에 이제 이용도는 영적 부흥 운동, 신비주의. 이 네 명이 전혀 다른 기독교의 각 분야를 다 새롭게 문을 열었던 20세기의 사거성이다. 진보적 기독교, 보수적 기독교, 신비주의적 기독교, 무교회주의. 예. 2단 기독교도 있고.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